안녕하세요. 갈매기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주택 매매 절차와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매매 모델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시장 상황, 즉 매수자 우위의 바이어스 마켓인 경우입니다. 매수자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의뢰해서 오퍼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오파는 단지 매수 의향을 나타내는 것뿐 아니라 양측이 서명하면 바로 계약서가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내용은 첫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가격입니다. 매도자가 제시하는 asking price 혹은 listing price가 100만 불이라고 가정할 때 정말 마음에 들면 100만 불에 계약하자고 오퍼를 바로 제안할 수 있지만 대개는 조금 깎아달라고 조금 낮게 오퍼 가격을 제시하게 됩니다. 매도자가 오프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은 리젝트하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다시 99만 5천 불에 하자고 카운터 오퍼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퍼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에 드는 가격이 도달하면은 받은 측이 억셉트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은 전부 서류로만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디파짓입니다. 대도시 아닌 곳은 2%, 3%인 곳도 있는데요. 대개는 매매 금액의 5% 정도 금액으로 리스팅할 때 매도자가 지정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 계약금이라고 하고 잔금 전에 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혹은 매도자가 2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계약 진행 보증금 성격일 뿐이고 계약이 확정되면 디파짓을 포기하거나 2배 배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디파짓은 한국같이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셀러스 브로커리지에 맡겨놓음으로써 만약의 경우 법에 따라 처리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클로징 날짜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집을 팔기 힘든 바이어스 마켓에서는 매도하고 난 후 매도자가 이사갈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클로징 기간이 긴 오퍼를 매도자가 선호하게 되고 반대로 집을 먼저 사고 나서 집을 팔아야 되는 셀러스 마켓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이사갈 집을 이미 사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짧은 클로징인 오퍼가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60일 클로징이 주류이지만 시장 상황과 딜 상황에 따라서 10일 클로징 혹은 180일 클로징인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퍼 답변 시한인 이레버커블도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매도자는 오퍼를 받으면 다른 매수 희망자들을 불러 모아서 경쟁을 붙이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매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48시간 혹은 72시간 이레버커블을 달라고 제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고 말고는 매수자 마음이겠지만요. 통상적으로 24시간 혹은 이길 이레버커블이지 많지만 완전히 매수자 우위인 상황이라면 4시간 이레버커블을 주기도 합니다. 4시간 내 오퍼 수락하든지 아니면 관둬라 뭐 이런 메시지이죠. 카운트 오퍼가 오가다가 한쪽이 억셉트해서 계약되면 24시간 내 디파짓 후에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주택 매매 계약은 조건부로 진행이 되는데 계약 성립 후 일주일 동안 전문가 인스펙션 후 집에 이상이 없고 은행 가서 모기지 승인받아서 매도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계약됩니다. 공동주택인 콘도의 경우에는 데이터스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서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기간 중 인스펙션과 모기지에 이상이 없으면 비로소 계약이 확정되고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한 내 모기지 승인을 못 받거나 집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맡겨둔 디파짓을 돌려받음으로써 계약이 취소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특별한 일 없이 클로징 직전에 모기지 금액의 다운페이에 해당하는 금액, 즉 잔금을 변호사에게 지불하면 클로징 당일에 변호사 간의 서류, 돈, 열쇠 등을 교환해서 등기를 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넘겨줍니다. 한국과 달리 중도금 절차는 없습니다. 이상 매수자 우위 상황에서의 매매 모델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대인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 10년간 온타리오의 대표적 도시 중 하나인 키치너 워틀로 지역의 시장 상황과 매매가 비율인데요. 파란 선이 매매가 추이이고 빨간 선이 애스킹 프라이스 대비 매매가 비율입니다. 2016년까지는
98, 9% 정도 유지를 하다가 2017년 초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가 비율이 110%까지 치솟았습니다. 2017년 4월의 외국인세 도입으로 시장이 한풀 꺾이면서 100% 이하로 내려서 유지되다가 2020년 코비드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시장이 폭등을 하고 2022년 초 피크 시에는 매매가 비율이 130%까지 치솟았습니다. 100만 불에 내어놓은 매물이 평균 130만 불에 거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 모델이 작동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비딩, 입찰 모델은 매물수에 비해 매수 희망자가 많을 때 주로 사용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조건 없는 오퍼 같은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매도자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미끼 가격입니다. 가격이 싸 보여야 일단 많은 오퍼를 받아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퍼가 들어오면은 가격, 클로징 날짜 등을 따져서 제일 좋은 오퍼를 선택해서 오퍼 한 번 제출로 끝나면 좋겠지만 매도자 측 에이전트는 경쟁을 만들어서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상위 오퍼 제출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수정된 오퍼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2라운드 오퍼를 받아서 검토해서 끝나기도 하지만 경합이 치열할 경우는 라운드가 반복되어서 3라운드, 4라운드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2, 3라운드 거쳐서 오퍼를 받는 경우에 대비해서 1라운드에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여력을 비축했는데 1라운드에서 최고 오퍼 그냥 받고 억셉트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때는 딱 좋은 개가 될 수도 있죠. 나중에 결과를 보니 더 낮은 가격의 오퍼가 억셉트 되는 경우도 있고 입찰 모델은 정말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는 오퍼보다 더 낮은 가격의 오퍼가 억셉트 되는 것은 아마 컨디션이 없거나 클로징 날짜가 맞거나 등등 꼭 가격만이 억셉트 기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입찰 모델인 경우에도 경쟁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계약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 2~3명 이상의 진성 구매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노 컨디션 오퍼만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펌 오퍼가 억셉트 되고 나서 이후 과정은 바이어스 마켓 모델과 동일합니다. 이런 입찰 모델에도 몇 가지 다른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리엠티브 오퍼, 즉 사전 오퍼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스팅할 때 리스팅 에이전트는 사전 오퍼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합니다. 사전 오퍼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찰일이 정해져 있지만 마음에 드는 오퍼가 들어오면 받겠다는 모델입니다. 가급적 많은 오퍼를 받아서 입찰 실패의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관건은 미끼 가격을 얼마나 낮게 잡느냐에 따라서 입찰의 목표인 많은 오퍼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오퍼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개 한 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노고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변수입니다. 98만 불짜리 오퍼를 받았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했는데 지나고 보니 98만 불이 최고가였다는 경우에는 정말 속설이죠. 그래서 매도자는 자신의 매물 가치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전 오퍼에서 거절된 매수 희망자가 입찰 당일에 더 높은 가격에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매물을 찾아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 오퍼 없는 당일 입찰 모델입니다. 입찰 당일에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하듯이 실수요자 간의 호가 경쟁으로 매수자를 결정하겠다는 모델입니다. 보통은 경쟁력 있는 매물을 매수자 간 호가 경쟁 유도해서 매도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입찰일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정쩡한 매수 희망자의 경우에는 다른 매물에 뺏길 수도 있고 경쟁을 싫어하는 매수 희망자를 배척하는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정쩡한 매물은 오히려 입찰 실패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을 극대화하기엔 매일 입찰 모델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시장이 뜨거운 셀러스 마켓에서 누가 봐도 100만 불짜리 집인데 95만 불에 애니타임 리스팅으로 나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구매 예정자들이 착시 현상에 빠집니다. 저건 집주인이 시세를 착각했나 보다. 무슨 사정이 있나 하는 생각에 다른 매물 제쳐두고 이 집부터 보러 가고 남들이 오퍼 넣기 전에 서둘러서 오퍼를 넣게 됩니다. 그럼 매도자 측은 집 보고 간 모든 구매 희망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오퍼 들어왔으니 희망자는 오늘 저녁까지 바로 오퍼를 제출해 주세요 라고 연락하게 되고 역시 경쟁을 붙여서 제일 좋은 오퍼를 고르게 되는데 원하는 가격의 오퍼가 안 나오면 모든 오퍼를 리젝트하고 다음 날을 또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일 입찰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장이 뜨거울 때 확실한 매물이 아니면은
실패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승부가 매우 빠른 장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대표적인 리스팅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수많은 변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처라는 식의 한국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는 다른 리스팅 모델을 이해해야 됩니다. 매도자든 매수자든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한 후에 각 상황에 맞는 매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 된다는 뜻이죠. 리스팅 가격의 90%의 매매되든 130%의 매매되든 결코 오버페이나 할인 대방출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며 미끼 가격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수자가 최초 가격을 정하는 셀러스 마켓이나 매도자가 최초 가격을 정하는 바이어스 마켓 모델이나 결국 리얼 밸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이나 캐나다나 똘똘한 내 집 한 채는 저축, 투자, 노후 대책 등등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프로퍼티 밸류에이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주변 부동산의 시세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캐나다 주택 매매 절차와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